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해야 하지만 지겨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지겹지 않도록 나는 생각하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뭐 폭염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조금 전개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얘기를 할 때 좀 보면 이 색깔을 많이 붙입니다. 수소도 보면은 수소는 무색 무치 색깔이 없는데 뭐 화이트 수소다, 뭐 그레이 수소다, 뭐 그린 수소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소도 카본이 탄소라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그린은 녹색이라는 뜻이고 블루는 뭡니까? 바다 색깔 된 거죠. 블루 우리말로 청색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블랙, 그래서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블랙 카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안 좋은 거고 두 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거 강연을 끌어가야 될 주제가 섭지 보전 있잖아요, 그죠? 그 섭지가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내는 탄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블루 카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지의 탄소 흡수와 보전, 그게 블루 카본에 대한 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섭지라든가 갯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하면은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를 같이 한번 이렇게 풀어가보자. 그래서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그런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한 국가가 195개국이 있고 그 195개국이 매년 한 11월 연말 정도가 되면 회원국들 쪽으로 돌아가면서 당사국 총회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은 1992년 미국 환경이 브라질에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거죠. 그때 똑같이 서명이 이루어진 게 생물종 다양성 협약 하는 게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협약. 네,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당사국 총회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작년 연말에 28차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생물종 다양성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거 절반쯤 되겠죠. 15차 생물종 다양성 총회가 2022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2011년에 중국 kunming 거기서 열리기로 했었는데 중국 하면은 코로나의 발생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회의가 못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대체해가지고 중국을 대체해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그 생물종 다양성 총회인데 이름은 kunming 그다음에 금방 캐나다 어디라 했죠 제가 예 금방 까먹은 제가 나이가 오니까 네 그런 이름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회는 보면 2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10년에 한 번씩 큰 주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회의 전에는 10년 전이니까 2010년 정도 되겠죠. 그때 일본의 아이치현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에 정도 크게 보면 10개 항목이 돼가지고 각 국가는 생물종이 자꾸 멸종돼 가거든요. 지금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가지고 지구상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지금이 6번째 대멸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위도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옛날에 산토끼 좀 많이 보이던 게 요새 좀 안 보이기도 하고 곰이 아주 흔하던 게 잘 안 보이고 이런 건 좀
느끼지만 뭐 어떤 종인지 많은 사람들이라면 잘 못 느낄 겁니다. 하면은 생물 종의 약 85%가 열대우림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열대우림이 무척 빠르게 파괴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지구상에 있는 생물종들이 과거에 있었던 5번의 대멸종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막 사라지고 나면 결국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물종을 지켜야 되고, 생물종이 이 일종이 적게 되려고 하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 공간을 우리가 보존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요새 보면은 한번 보면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멧돼지가 뭘 먹이를 먹고 살려고 하면은 높은 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 구름지도 좀 있고 그래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뭐 이런 풀도 좀 자라고, 그래 그걸 먹고 멧돼지가 살 텐데, 약간만 사람이 살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지역을 다 뺏어가지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해서 캡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남아있는 거는 가팔라서 우리가 그것마저 올라가서 뭔가 개발하기에 부적합한 이런 산들만 남겨놓았지, 뭔가 구름지라든가 이런 곳은 다 뺏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멧돼지가 출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식을 다 뺏어놓고는 멧돼지 보고 내려왔다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멧돼지도 멸종을 면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이게. 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물들의 서식 공간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큰 테마 하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얼마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정했습니다. ICN에서.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 IC에서 총회할 때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10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돌아가서 각국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총회에 참석한 모든 나라들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하고 몇 개 나라는 매우 잘못했다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기후변화 해박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악동 국가다. 전 세계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한국. 그래가지고 4개 국가를 기후 악동 국가라고 이렇게 호칭을 쭉 불러왔는데, 지금 그 악동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사우디하고 한국, 이거는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해박도 그렇고 생물종 다양성도 그렇고 국제기구에서 뭔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면 거기에 실행 능력으로 보면은 매우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제 살다 섭지 보존 기본계획 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섭지야말로 생물종들의 많은 종들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서식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몇 % 이상 보존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2022년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ICN에서는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했어요.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을 하니까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총회에서는 이제 강제 규정이다. 이거는 못 지키면 우리가 온실가스 억제에서 이걸 못 지키면 페널티를 물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종 다양성에서도 서식공간 몇 퍼센트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지켜내면 페널티를 받는 걸로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가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지 보존 기본계획 같은 게 만들어져 왔는데, 저게 어떻게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가 후자까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습지하면 안심습지, 달성습지, 파련습지, 이게 뭐 3대 습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보면 안심습지가 제일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달성 섭지는 완전히 육화돼서 섭지로부터 기능을 많이 잃었고, 그 다음에 파련 섭지는 지금 그거 자전극기 뭐 이거 만든다고 대구시에서 파괴 그죠? 훼손하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투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파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한 업체가 거기에는 특별히 보존해야 될 정도 없고, 뭐 그래서 그 개발해도 된다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대구지방청에 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부흥이도 발견이 되고, 온갖 보호해야 될 그 동물이라든가 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대구지방청에 가서 봐라, 영향평가가 필요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사진 다 찍었으니까. 근데 대구환경청의 판단은 뭔가 하면은 그냥 개발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업체가 조사를 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영향평가는 성실하게 한 걸로, 영향평가한 걸로 인정받고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제도죠. 우리나라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8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이 영향평가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는 거는 건설회사가 하는 거고, 근데 건설회사가 영향평가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대행업자를 찾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 업체나 지적해가지고 그 영향평가를 하는 수고비를 이 기업이,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이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조직했다는 업체는 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개발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보고서가 나가는 거고, 그냥 그대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왜 이렇게 버려두느냐 하면은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기는 좀 부끄럽죠. 그래도 OECD 국가고 한데 영향평가 없이 개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이 따가우니까 영향평가 제도는 가져왔지만 그것이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원래 1982년보다도 점점 더 흐트러져 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문의만 있는 거고, 지금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영향평가가 과거에 그래도 뭐 10만 평 이상의 땅을 개발하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강제 규정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영향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야, 이거는 영향평가 해봐야 되라고 결의를 하는 것만 영향평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평가 제도는 사문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보려고. 이건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구 사과 뭐 이런 옛날 70년대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천혜향, 그 다음에 레몬 뭐 이런 것들이, 농장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과가 대구에 옛날에 적지였다가 요즘은 뭐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이 사과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안동, 영주 이런 데는 사과 재배 적지입니까? 대구 그도 넘었죠 이제. 예, 그래서 더 올라가고 뭐 파주라든가 이런 곳은 더 규전선 가까이 가야 되고, 아니면 저 고지등 산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과 적지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구가 사과 재배 적지로서 맞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걸 보면은 이쪽은 좀 시원하고 이쪽은 무지무지 덥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동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태백산맥 때문에 해안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서쪽 지역이 굉장히 덥고, 동쪽 지역은 대구 같은 좀 34도, 5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좀 나은 지역인데, 충청도 보니까 37도
30도 넘어갔더라. 그리고 이게 전라도 광주부터 해가고 이쪽 전부 다 35도, 대구랑 이 일도에서 한 3도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디가 많이 더울까 이거를 기상청에서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그 서울 경기도랑 이쪽이 더 많이 온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인데, 이 밑에서는 보면 대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대구는 여름철에 최고 기온도 이 남쪽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가장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기상청의 평가입니다. 평균 온도도 일평균 온도로 해봐도 여름에 대구가 남부 지역에서는 광주하고 대구하고 많이 더울 것 같다. 대구는 지금도 그러니까 덥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더 더울 것 같다. 아까 사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원래 6월달에 김현정의 뉴스쇼 가서 방송은 한 20분간 했는데 그때 얘기가 요새 언론에서 나가는 거의 메인입니다. 제가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원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자성어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폭염, 폭우, 폭염 아니면 폭우, 겨울 되면 미세먼지 아니면 반팔 미세먼지 이러잖아요. 그렇지. 여름은 비가 오고 쏟아지는 거 아니면 폭우가 그치면 무조건 폭염일 거다. 그리고 낮 기온보다는 밤 온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장기 예보 데이터, 일본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런 걸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보면 우리나라 농업과학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수고, 그 다음에 인삼도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얘네들이 보온 때문에 재배 적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과에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32도가 넘어가면은 경고, 뭔가 좀 대비를 하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사과도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과일에도 선크림을 발라주더라고요. 아시죠? 그죠?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소병 해가지고 사과가 멀어집니다. 썩어가지고. 요즘 근데 시골에 가면은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뻔히 알면서도 일소병 피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제가 올해 종교가 가톨릭인데 안동교구에서 초청을 해서 몇 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야기도 하고 또 편지도 좀 받는데, 이제 사과 농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다른 사람 보고 좀 지으라고 주면 안 지으려고 한대. 그래서 자기도 못 짓고 그래서 버려놨다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어렸을 때 사과 농장이 잡초에 가지 덮여있는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세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과일나무에 선크림 뿌려주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 온도만 돼도 사과가 일소병에 노출되고 타고 이래서 상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4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4도 정도는 여름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사과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라고 나을 게 없겠죠. 올 가을 때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때고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어쩌다가 온도가 또 좋아가지고 사과 농사 잘 될 때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좋아해왔던 사과, 배, 복숭아 그런 것들이 34도, 30도, 37도도 작년에 30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제도 저쪽에 다사 저쪽으로는 37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재배 적지로서의 기능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에 가가지고 하고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걸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30도 온도가 7일이 넘어가면은 피해가 온다고 하니까 이미 그죠? 인삼은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음지진데 습지를 잘 찾지 않으면 힘든 것 같습니다. 고추도 매년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버릇처럼 일상적으로 먹어오던 이런 것들이 먹거리가 우리로부터 떠나는 그런 상황에 일단게 그리고 이제 온도가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구에서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데이터는 1850년 정도부터 있습니다. 1850년도부터 어떻게 온도를 측정했는가 하면은 크림 전쟁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범한 것 중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러시아, 친러시아 계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토를 우크라이나 반으로 잘라가지고 동쪽을 러시아에 편입시키겠다. 이 욕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항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크림반도 그죠? 그거를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러시아 걸 받겠다는 그 두 가지 이유잖아요. 러시아는 틈만 나면 크림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850년대에 러시아하고 연합군 사이에 크림 전쟁이 있었던 3년간 그때 나온 게 나이팅게일, 영국의 나이팅게일이 가서 병사들 치료해 주고 나오는 그게 그 크림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연합군이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니까 같이 싸웠는데 연합대를 끌고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갔는데 그 흑해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대가 많이 이제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전문대장인 사람이 크림반도 서쪽에다가 기상 관측망을 쭉 깔아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이 기상 패턴의 기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서쪽에서 기상을 봐가지고 함대에다가 자료를 건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연합군을 대패를 하고 나니까 다시 이게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려는 엄두를 러시아가 못 내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0년부터 온도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다가 전 지구에서 온도가 가장 높았던 데는 요때인 거죠. 여기가 언제가 하면 이게 2016년입니다. 일본에서 1700명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기록이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기상 관측 역사가 176년이 있는데 그때 116년간의 기록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게 갱신이 됐습니다. 작년이 최고 온도가 높았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갱신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매달 기상 관측 역사가 가장 높은 월 평균 온도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합하면 당연히 세계 1등이 그동안 6대 1위가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온도 상승이 여기인데 요게 지구 평균으로 보면은 14.5도가 올라갔다. 언제가 하면은 산업화 이전보다.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측이 시작된 1850년부터 해서 1900년까지 이때 보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이때의 평균 온도, 지구 평균 온도 이것을 산업화 이전 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1.45도 그러고 통계적 오차가 있는데 통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2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1.52도가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1.52도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파리 협정을 통해 가지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가지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요때 1900년대 이전 그죠? 요때 변경에 비해 가지고 2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도가 올라가면 지구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온도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2도 넘어가도록 약속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온실가스를 그만큼 2도가 안 올라가도록 각국 195개국이 나누어서 많이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도 올라가면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강화된 안에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우리나라 송도에서 다시 약속을 한 게 뭔가 하면은 금세기 말까지 1.5도가 안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2100년이 되어도 지구 평균 온도가 이때에 비해서 1.5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쩌면 작년에 넘어간지 안 썼지 모른다. 원래는 확실히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2100년까지 가려면 70년 더 남았잖아요. 75년, 6년이 남았는데 이미 우리는 그걸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1.5도를. 그리고 이 1.5도는 그 세계 기상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로는 이게 항구적으로 뛰어넘은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뛰어넘은 거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구적으로 1.5도를 확 뛰어넘는 때가 언제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계 기상기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2026년, 27년 정도가 되면 항구적으로 이제 더 이상 1.5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 이런 해가 2026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도, 애당초 우리가 파리의 기후변화 당사국 통해서 약속했던 2도가 넘는 건 언제냐 하면은 적어도 2040년 이전에 항구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협정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이게 요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2년에 그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과학 잡지 중에 제일 유명한 잡지가 네이처지, 사이언스, 셀 요 세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셀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쪽에 특화된 학술지고 모든 과학 기술을 포괄하는 거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가 제일 유명한 여기에 실린 논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2도거든요. 하나가 2.5다. 요게 2도고 요게 1.1도. 1.1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파리 협정이 맺어지던 해에 그때 지구 온도가 이미 1.1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린란드 빙상기 붕괴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빨리 일어나면은 지구 온도가 이 정도 올라가면 붕괴가 시작될 수 있고 늦어도 이 정도 되면은 붕괴가 확실히 일어난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온도는 몇 도일까 하면은 빨간 색깔로 동그랗게 칠해 놓은 거. 요게 요 정도 온도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도가 되면은 여기거든. 1.5도가 되면 그린란드 빙상이 붕괴된다. 지금도 보면 그린란드의 얼음이 많이 녹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붕괴가 아니고 가장자리가 녹아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고 여기 말한 거는 그린란드 빙상 얼음 덩어리 큰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붕괴하다 거의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에는 가면 북극보다 훨씬 더 많은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는 빙하가 뭔가 하면 빙하부터 하면 빙하는 얼음 빙자의 하천하자입니다. 얼음의 하천이다. 하천하면은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빙하는 흐르는 얼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빙하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에 얼음이 있으면 중력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흘러내리겠죠. 그게 빙하라는 건데 남극에 산이 있고 그 산에 2,500만 년 동안 얼음이 운이 내려가지고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하면 중심부에 가면은 5,500m. 얼음의 두께가 5,500m예요. 5,500m면은 백두산에다가 한라산하고 그도 500, 5,500 안 되잖아요.
그만큼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얼음이 너무 무거우면, 땅에 무거운 게 있으면 땅이 가라앉거든요. 침강이라는 게, 그 침강이 얼마 됐냐면 1kg가 침강이 됐어요. 그래서 남극이 얼음이 조금 녹기 시작하면 대륙에, 남극에서 이 대륙이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이 산이 이렇게, 남극에 대륙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서남 쪽 방향으로 산는 데가 있고, 거기에 쌓여있는 얼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쪽, 반대쪽에 동쪽으로 또 얼음이 쌓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얼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서쪽이 굉장히 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남극 등산이 공개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대 산호초는 완전 소멸될수있다. 이게 2022년도인가 플로리다 앞바다에 보면은 수온 측정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여기도 너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도 제일 높은 데가 101도, 파시로 101도가 해수온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1도라고 하면은 이걸 파시로, 우리가 섭씨로 바꾸면은 38도가 넘어요. 바다 온도가 38도입니다. 우리가 사우나 가면 열탕에 있고 온탕에 있고 냉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탕 온도가 38도짜리가 있고 41도짜리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목욕탕에 갔을 때, 사우나에 갔을 때 온탕 정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수온이. 그러니까 거기에 산호초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소멸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영도 동토층이 급격하게 붕괴가 된다. 뭐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그 뒤쪽에 얘기할 테고, 먼저 그 다음에 이걸 좀 얘기할게요. 지구 온도가 당내 어떻게 될까? 파리 협정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럼 세계 말까지 1900년대보다 2도 넘어가지 말자. 그 다음 그 위에 더 강화돼서 1.5도를 넘기지 말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유엔에 있는 산하기구가 많죠. 유엔 국제노동기구도 있고, 세계 기상기구도 있고, 세계 보건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는 UNEP라고 부르는데, 유엔 환경계획 이렇게 부르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 3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보고서 뭔가 하면은 에미션 갭 리포터, 이렇게 제목이 에미션 갭 리포터입니다. 그 에미션 하는 뭐냐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이라는 뜻이에요. 에미션, 배출. 그 다음에 갭 하는 거는 우리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걸 갭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돈을 100만 원 저금할 거야 했는데 50만 원 저금했어. 그러면 갭이 50만 원이니까 그때 갭 차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미션 갭 하면 배출량 차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인 것보다 얼마나 더 못했는가 그 말이 이제 에미션 갭이니까 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해가지고 우리가 파리 협정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원래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출했는가 이거를 데이터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기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게 에미션 갭 리포트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브로큰 레코드 아시잖아요. 집에 음악 듣는 레코드. 이게 레코드입니다. 그렇죠, 그죠? 보니까. 그런데 망가진 레코드, 제목 자체가. 그래, 이거는 지구입니다. 지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코드는 틀면 음악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고서 안에 여기 있는가 하면은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색이 말에 산업 발전 대비 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는 1.5도 상승하게 되는데 2배, 3도 올라갈 것이다. 3도 올라가면은 아까 유전에 제가 보이고 있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은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3도 올라가면은 거의 뭐 모든 항목들이 다 이게 온도가 초과되는 그래서 그 초과되는 거를 우리 티핑 포인트
기후변화 극단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극단점 하는 거는 만약 여기 탁자 위에 계란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계란이 여기에 굴러다닐 때는 안 깨지죠. 근데 요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 바닥에 가면 계란이 깨지죠.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또 되돌릴 수 없고 인간이에게 암흑의 날이 가져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보통 1.5도, 2도만 가도 거의 대부분의 기후 요소들이 극단적 가거든요. 근데 블랙 보고서에 하면 검색의 말까지 평소가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게 유엔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주요 국가들이 지금이라도 NDC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용지가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나가면 2.9도 이내로 억제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지금부터 당장 시행을 잘 한다면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로부터 기술도 받고 그 다음에 돈도 받고 해가지고 개도국까지 다 예당주기에 약속했던 바를 다 지킨다면 검색만까지 2.5도 이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도 이행을 해도 이 보면은 해본들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NDC 수준은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우리는 2030년까지 이만큼 줄일게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는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도 초과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국가들 하는 걸로 보면은 2030년 기준 2019년 대비 2%나 빠졌다. 거의 안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기업대 이득을 주는 경제법 제도 계획이 절실하다. 보통 선진국에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문 닫는다. 그 다음에 개도국 동남아시아인들도 보통 2035년까지 닫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홍수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석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요구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기후변화 이거 얘기를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제일 앞장서고 이 나라들은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 보면은 이 연구를 한 사람이 히켈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대중독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레스 이제 뭐야 부족한 게 많은 것이다. 풍요로운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제목으로 책도 나와 있고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논문을 쓴 거죠. 각 국별로 해보니까 이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 고수도 국가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평균 200년 이상 될 것 같다. 이 나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켈 교수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200년. 그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진지한 노력을 한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1.5도 넘어가면 북극권에 영구동토가 막 녹아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가장 심할 때 5월인데요. 5월, 4월, 5월 이때 미국 엘라스카에 가면은 엘라스카 바다에 하얀 띠가 바다를 뒤덮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엘라스카 바다 심해에 가면은 메탄이 얼음으로 존재하거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도에 전 세계 바다 심해에 내려가면은 우리가 한 1만 년 이상 써도 충분할 정도의 메탄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게 메탄 하이드레이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해에 특히 많은 데서 그만 있는 게 아니고 얼음의 땅 속에는 메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같은 데 추운 지방 있잖아요. 그게 천연 가스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그 관 속에 들어붙습니다. 물이 가다가 추우면 물이 얼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천연 가스가 가다가
얼음을 강 속에 들어붙거든.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알아낸 게 그게 메탄 하이드레이터고 위에 동토의 땅이가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메탄은 동일 질량으로 따지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23배 이 정도 지구온난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막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메탄이 우리나라 낙동강에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볼을 하고 나니까 녹조가 지금 엄청나죠. 이 녹조가 번성하다가 가을이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사체가 강 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봄이 오면 온도 올라가니까 박테리아 활동할 수 있잖아요. 걔가 이게 녹조를 갖다가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요즘은 녹조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녹조띠 사이에 흰띠가 막 나타나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화여대 경영공학과의 박지현 교수가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국제전형제 연구가 있어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동토의 땅 속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녹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극권만 해도 1조 6천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영구 동토층이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1년 동안 인간 활동으로 우리 전 세계인들이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탄소가 양이 10기가톤이거든요. 근데 북극권에 땅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 메탄 얼음이죠. 메탄 얼음, 거기에 탄소 분량은 1조 6천억 톤이라는 거예요. 기가 하면 10억이야. 여기 10억 되면 기가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자연은 이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러시아에서 최근 이산고온 발생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지반이 심화돼요. 그래서 석유 같은 거 해가지고 저장해 놓는 저장 탱크 같은 게 있잖아요. 이 탱크가 있는데 밑에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은 산사태가 나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면은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북극권에서는 산이 영구 동토층인데 이게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나요. 메탄이 녹아가지고 일수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토층이 녹으면서 메탄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연구하고 있는 관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1.5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은 요 동토층에 영구 동토층 하는 것은 1년 내내 녹지 않는다. 그걸 영구 동토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극 중에서 서남극이 요 반대쪽에 동남극, 여기가 서남극입니다. 서남에 빙상이 있고, 이게 이제 얼음이 흘러내리는 거는 산에 비가 와서, 우리 앞산을 생각을 해보고, 앞산에 비가 쏟아지면 빗물이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빗물이 계곡으로 3일을 따라서 계곡으로 흘러가겠지요. 그 다음에 계곡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가천쪽으로, 그죠? 얼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보면 산면입니다. 양쪽에 산면이 있고 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얘가 이쪽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큰 계곡이 있고, 이 계곡을 막고 있는 얼음이 있는데, 요 얼음이 스웨리츠 빙하라고 하는 코르크 망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마치 포도주 병이에요. 포도주 병을 거꾸로 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이 얼음이고, 코르크 망이가 스웨리츠 빙하입니다. 얘가 요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리츠 빙하가 분기가 되면, 그러면은 요놈들이 쪼르륵 다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놈이 야거든요. 이게 스웨이트 빙하의 바다하고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쪽에 이 해류가 소용돌이가 크게 치는 해류가 막 발달을 하더랍니다. 그게 발견되는데 이놈이 이 스웨이트 빙하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얼음을 매우 많이 녹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스웨이트 빙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아내릴 것 같다 하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극지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극지연구소 나와요. 그리고 극지연구소가 북극, 남극 연구를 굉장히 활발해요. 우리나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명 국제 저널지에 남극 국계에 관련된 학술지도 좋은 연구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연구소 연구원들이 확인했던 장면이고 거기에 보니까 거대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서 이 스웨이트 빙하의 수명을 매우 단축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구온난화 해수가 직격시키는 소용돌이 형성해가지고 스웨이트 빙하 아래 침투해서 이상의 흠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스웨이트 빙하, 아까 프로키마게가 어느 정도 하면은 한반도 정도의 면적을 갖는다. 그래서 프로키마게 되게 크네요, 그죠? 그리고 그 얼음이 북극에 있는 남극 이런 데도 빙하가 온도가 높으면 붕괴가 돼가지고 가장자리가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남극에도 그런 얼음이 툭툭 떨어져 나온 게 많이 있는데 그 얼음 덩어리 합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가장 최근에 떨어져 나온 놈은 제주도 면적이 3배입니다. 그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죠. 제주도 3배 정도의 얼음 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오고 붕괴 또는 완전히 녹을 경우에 해수위가 65cm 상승한다. 스웨이트 빙하가 딱 녹으면 해수위가 65cm. 지금까지 해수 온도, 해수위가 한 20cm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생긴 것보다도 한 3배 이상 쭉 올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코르크 마개처럼 이웃 빙사 흘러내림을 막고 있다. 얘가. 근데 이 얘가 붕괴되면 스나그빙하 대부분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스나그빙하가 다 흘러내리면 전 세계 해수위는 5.6m 상승한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열렸던 AGU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5.6m, 해수에 5.6m 올라가면 아파트 2층 높이잖아요. 부산이 아닌 데서 거기서 물이 2배가 올라갔다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보면 메가시티의 대부분이 그런 데 있죠. 런던, 상하이, 뉴욕, 우리나라 인천,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나라의 전부 바닷가에 연안에 이렇게 접해 있거든요. 얘가 물에 잠겨버려요. 그리고 세계적인 곡창지대 이런 것도 전부 바닷가 쪽에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곡창지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에 잠기고 새만금 이런 거는 물에 잠기고도 남고 남겠죠. 이런 게. 그리고 이 스웨이트 빙하가 그만 언제 녹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쌓아놓고 모래성 양 게임을 똑같은 거죠. 언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앞으로 2, 3년 안에 무너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라도 말할 수는 없는데 임박해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거 스웨이트 빙하 구질이 보면 내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가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계속 고등학교에 나가서 보름 동안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강연 수업을 좀 해줬었는데 애들이 그냥 입시 교육에 찌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 보고 누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문제 있는 실제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란드 빙상, 이게 그린란드잖아요. 여기 이제 옆에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고 있고 이것도 중심에 가면은 이게 한 2,000m 정도 됩니다. 얼음 쌓인 그린란드 빙상. 해마다 그린란드만 떨어져 나오는 빙하가 200기가톤이래요. 200기가톤이 1기가톤만 해도 1기가톤 15톤이고 얼마 전 올림픽의 단적 수영장 그것을 40만 개를 채우면 1기가톤이래. 근데 이 200기가톤씩 녹아내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다른 걸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이 1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1년에 가무량이 1000mm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무량을 따지면 우리나라 국토에 2년간 내리는 가무량만큼이 빙하거든 내립니다. 우리나라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다 합치면 100기가 되거든요. 2년치만큼이 그린란드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다 담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80%가 덮여 있다는 얘기고 여기 빙상이 다 녹으면 7.4m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남과 등산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12m, 13m, 그러니까 아파트 4, 5층 정도 받아왔어요, 장기. 이게 1.5도가 넘어가면 이제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래 이제 나왔던 부분은 2024년 3월 1일에 저널 오브 클라이메이트라고 하는 국제 저널지에 이 논문이 실렸고, 실리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문사에서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두 다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남극에서 온도가 하루 사이에 영하 50도 있던 지역에서 40도, 영하 10도로 온도가 40도 정도 올라가더라. 하루 만에 온도가 전도 변하더라. 그리고 요즘 남극은 1년 동안에 눈이 내리는 날보다 비가 내리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진에 이렇게 보면 황제 펭귄이 빗물에 젖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기록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도대체 왜 남극의 하루 만에 온도가 40도나 올라갔을까? 답은 뻔하겠죠. 저 뜨거운 공기가 어디가 저희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남극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극은 안 그럴까? 북극도 마찬가지로 북극도 겨울철이 되면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부산보다 따뜻한 모스크바 혹은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부산 이러면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저희도라도 북극권에 강타가 내려오면 추운 거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영하 18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북극 지방이 우리나라보다 더 온도가 더 높은, 원래도 그런 1월 15일 날 우리나라보다 북극권 근처 온도가 더 높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나? 그 저희도 시기에 공기가 끝까지 올라가면은 북극에 있는 공기는 또 아열대지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이제 생기기는 원래 생긴 게 아니고 2022년 3월 18일까지는 이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후학자가 왜 남부에는 온도가 이렇게 하루 만에 40도 올라가는가 이런 논문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가들의 반응이 어떠냐? 누구도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닥칠 줄 예상 못했다. 이제 우리는 전례의 어떤 일과 싸워야 한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캐나다 북위 한 55도 되는 리턴시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온도가 넘어가면은 여름철에 일최고온도를 모아간 일최고온도의 월 평균이 영하 16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리턴시가. 근데 그 지역의 일주일 사이에 온도가 30도에서부터 해가지고 49.6도까지 온도가 쫙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49.6도라는 거는 우리도 경험 못 해봤잖아요. 2018년도 겨우 40도, 41도 해봤는데 그 일최고 온도가 16도밖에 안 올라가는 지역에 49.6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5일, 일주일 사이에 720년이 모였고 오온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높으니까 자연발화 산불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 반 이상이 그냥 산불에 타버리거든요. 그때도 왜 이 지역에 이렇게 온도가 높았을까?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긴급 연구진을 구성해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 모인 기후학자들 얘기도 지금 여기서 이 정도의 기후가 나타내라고 예측했던 기후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과대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빙하 연구자가. 야, 여기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연구 책임자는 얘기했던 남극기후와 남극 생태계 및 지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중대한 전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게 옛날 2003년 신문을 찾아 서울신문에 2월 16일 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2050년 금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해수위가 상승해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두바이 전 세계 가장 높은 거잖아요. 이게 좀 물이 다 잠긴다. 올 봄에 보면은 두바이에 비가 하루 만에 2년치 비가 쏟아져가지고 두바이 공항이 물에 다 잠겨버려졌잖아요. 그래서 두바이는 사막인데 사막에서 그렇게 부가 많이 쏟아지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보면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에는 우리가 폭염이잖아요. 그러면 남반구가 한겨울이잖아. 한겨울인데 중남미 쪽에 영상 37도, 38도 더위가 겹쳤거든. 그리고 그 말은 우리나라의 1월 달에 대부 지역의 온도가 영상 37, 8도 지금 같은 더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경험은 이게 그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이 도시가 물이 잠기고 하는 거는 이태리의 베네치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좀 이 대조기가 되고 하면은 지금 어른들 거의 109명 가까이까지 도시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된 게 그겁니다. 비 한 방울 안 내린 인천이 물에 잠긴 이유는 그 대조기가 되니까 해수위 상승가 겹쳐가지고 인천이 바닷물에 이렇게 잠긴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문에 보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계절 변화 많이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쓴 논문입니다. 2001년도인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1961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과거 30년을 기후 변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기후 부분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불쾌지수라는 거 아니죠. 불쾌지수. 이 불쾌지수가 70 이상이 되면은 70이 되면 이 사람들 한 10% 정도가 온도가 높아서 불쾌감을 느끼지 시작한대요. 그래서 70 이상이 되면 더워.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이다. 그 다음에 55 이하로 떨어지면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이게 난방입니다. 이게 불쾌지수가 만들어진 게 1956년도에 미국에서 학교에 냉방과 난방을 하는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쾌지수입니다. 그러니까 55 이하가 되면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70 이상이 되면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되면 쾌적해요. 그래서 이거를 봄, 가을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인도와 국민들이 느끼는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될까라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겨울이 11월에서 4월 내륙 지역에, 그 다음에 해안 지역도 11월에서 4월. 우리나라는 겨울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이 추웠다는 거죠. 연세대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랬습니다. 10월 하순 되면은 영하로 온도가 확 떨어지죠. 막 추웠고 그게 추워가지고 4월까지 추웠거든요. 5월달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가족의 날이 있고 한개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이게 추위로부터 벗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에 어린이날, 가족의 날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 중심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기상학적으로 여름 이렇게 하면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 대체로 이어지면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까지나 해보면 하루의 온도가 제일 높을 때하고 제일 낮을 때하고 이걸 일교차라는데 일교차가 10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 평균 온도가 20도가 되려면은 일 최고 온도가 25도가 되면 됩니다. 일 최고 온도가 25도 이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막 매일 필요는 없고 25도 이상인 날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기상학적으로 따지면 여름이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부터 반팔,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거든요. 요새 4, 5월달 되면 30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4, 5월이 되면 기상학으로는 여름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우리나라 온도가 29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또 여름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1년에 8개월이 기상학적으로 보면 이미 여름인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겨울 중심 나라였는데 이제는 여름 중심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은 기상학적으로 해보면 일수인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봄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그렇게 그게 사계절 변화가 생겼더라. 그리고 뭐 그런 사계절 변화해서 뭐 그대로 불러가면 관계 없는데 그게 그냥 불러갈 리가 없고 우리 삶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기상청에서 만든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게 과거 30년, 1900 우리나라의 기상의 관측 데이터가 얻어지기 시작한 데죠. 초기 30년.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30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역시 여름이 이렇게 길어지고 98이 117로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은 109에서 91로 줄었어. 그 다음에 봄은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고 가을은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계절 변화가 있더라. 자, 그래서 봄철에 기후가 이렇게 바뀌면 이 꿀벌이 놈들이 이제 문제의 꿀벌이 충분히 성장을 못하거든요. 성장을 못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이게 이 과수 얘네들이 수정을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빨리 이제 깨가지고 꿀을 채취하러 가면 꿀을 채취해가지고 돌아올 동안에 얘가 어린애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중간에 길에서 많이 죽는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꿀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들은 대로 전달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 사도록 하고 어쨌든 봄이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되면 꿀벌 활동이 매우 떨어진다. 언론 보도 뒤에도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나온 재작년에가 데이터에 보면 꿀 채취량이 90%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도된 게 있어요. 그러면 꿀벌의 생산량이 90%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꿀벌 활동이 안 됐고 그러다 보면은 과수가 격편은 없겠구나. 이건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꿀벌이 없으면은 농 생산이 이제 문제인데 이 딸기가 90% 생산하는데 뭐 이런 피해가 있답니다. 근데 농작물 전 세계 식량 중에 63%는 꿀벌이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만큼 피해를 받게 된다. 꿀벌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으면 치명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꿀벌이 1년에 뭐 150억 마리, 200억 마리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양봉 배송이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왜 꿀벌이 사라지는가? 꽃이 빨리 피다 보니까 얘가 어린애가 일하러 갔다가 힘이 없어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봉업자들은 농약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꽃이 빨리 피니까 어린 놈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죽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살충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부의 기한이 짧아져서 꿀벌이 꿀을 먹을 기간이 단축되고 근데 우리나라 농약의 곤충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역할 이게 우리나라 농약에는 아직 이게 금지 조치가 안 내려지고 배소제 농약을 친다. 그러니까 이걸 치면 이게 소위 곤충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집으로 못 가고 헤매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 더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요즘 얼룩소라든가 이런 칼럼만 찍는 이 언론이 많이 저는 그 칼럼니스트에 배달한 것이 글을 듣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게 있죠. 진드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가 이걸 한번 글을 썼는데 거기에 살충제 보면 우리가 열차 같은 거 타면은 이 열차는 소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안심하고 토됩니다. 뭐 이렇게 글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소독제가 이 성분이 굉장히 많대요. 이게 성분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에 갈 때 그 모기 물지 말아라고 직접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 노이드 이게 많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불 피워가지고 하는 그 모기 직접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많이 들어있고 늘 쓰는 게 뭔가 하면은 제선충, 소나무 지키자고 제선충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뿌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선충 방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한 20년 전에 제선충 방제 포기선을 했거든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제선충이 딱 나오면은 다 반경 1km의 소나무를 다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hun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선충을 옮기는 그 나방이 이제 해서 불에 타 죽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날아가도 옆에 가서 또 하면은 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한다고 소나무를 베기 시작하니까 방제 때문에 소나무도 빨리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제 포기한다는 20년 전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일본에 가면 소나무 있거든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진짜 방제를, 소나무 방제를 정말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캐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청 입법진흥원에 이사를 했거든요. 비상임 이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현지 답사 그래가지고 강릉 이런 데 가면 소나무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쪽에 산골 많이 나는 것도 소나무가 많아서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갔다가 진흥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일본은 벌써 20년 전에 이거 제선충 포기했는데 우리는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고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 사랑이 너무 지극해가지고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선충 방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름철 기후도 많이 바뀝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온도도 옛날에 더웠지만 지금은 더위 수준이 말이 아니게 심각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저 그런 것도 있고, 비도 뭐 다릅니다. 옛날에는 비가 장마 시즌에 한 60%, 1년 내린 양의 60%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돼도 벌써 장마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기간으로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리산풍, 1998년에 지리산풍과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제가 기상청에 그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날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때 보면은 8월 1일인가 돼가지고 기상청에서 그 장마 종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틀 지나면 8월 3일날 지리산풍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럼 그때 막 엄청나게 왔거든요, 가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장마철로 장마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기상청에서 원래 장마 언제 끝나는가 이걸 좀 보고 있다가 좀 높은 사람들은 장마 끝나 그 다음날 휴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낮은 사람들 그 앞에 빨리 보내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 놓으면은 더 비를 더 많이 맞는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 겨울철에 2016년이거든요. 온도가 겨울철에 했는데 19도, 비는 장마철처럼 비가 오고 그다음에 꽃감이 막 곰팡이 앞에가지고 못 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우리나라 보면 겨울철에 하루에 비가 100mm 이상 안 오는 때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비고. 그런가 하면은 한파, 그죠? 대한한파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가보면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카본이 있는데 그린 블루 블랙 있잖아요. 이게 육상생태,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면 그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에 습지나 갯벌,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하면 블루 카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소 흡수하는 탄소고,
블랙카본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그리고 수땡이 이런 것들을 블랙카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이 탄소를 배출하는 거는 1년에 120기가톤, 흡수하는 거는 125기가톤. 근데 사람은 1년에 9기가톤 배출하고 흡수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배출량은 얼마 안 돼요, 자연에 비하면. 근데 자연은 배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4기가톤을 줄이면 그럼 탄소 중립이 되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대기 중에 전가율, 온실가스 전가율 제로가 되면 그게 중립이거든요. 중립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중간에 있는 그게 중립 아닙니까? 근데 여기 되려고 하면 바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흡수해줘야 되고 나무도 탄소를 잘 흡수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가? 아니죠. 해수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의 물 위치가 줄어들어. 그 다음에 바다에 산성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녹색 플랑크톤이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얘가 줄어듭니다. 나오는 건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나무는 지금 육지에 있는 나무들은 온도가 32.2도가 넘어가면 광합성을 못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열대우림 중에 홍보 열대우림을 제외한 나머지 열대우림들은 탄소 흡수하는 것보다 배출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뭐 대구의 분리가수 이런 것들도 온도가 34, 5도 넘어가면은 기공을 딱 닫고 수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적적하고 대기 중에 온실도 개체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때만 나무를 심고 뭐 해가지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이 온도가 일정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린 카본이, 블루 카본이 이런 것들도 수명이 다 끝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야가 블루겠죠, 그죠? 이게 그린 카본이다. 이게 우포는 이것도 블루 카본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블랙 카본. 블랙 카본이 참 많습니다. 산불나고 그다음에 저질들죠. 그다음에 이 환경보호에서는 섭지 보존 기본 계획 아니고 지금까지는 섭지를 보호해가지고 섭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잘 보호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면 되잖아요. 이게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4차 섭지 보존 계획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같이 사람들이 생태 관광,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소 흡수원 가치를 좀 과학적으로 평가를 가지고 이 섭지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 예산도 좀 확보하고 그래가지고 이 섭지를 관광 단기화로 하면서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고 탄소도 흡수하는 즉 블루 카본의 기능을 높이겠다 하는 게 환경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섭지가 버려질 땅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보물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예산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려고 이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카본 원리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대기동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바로 CO2로 올라가죠. 우리 대구에서도 라디오한테 보면 나무를 많이 심어가고 탄소 흡수하다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나무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면은 CO2를 흡수했겠지요. 낙엽이 집니다. 이 낙엽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딱 모아가지고 푸대에 짠짠짠 쌓아놓지요. 그거 같이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소업장 갑니다. 소업장 바로 태워버려. 그러면 나무가 나무 심었다고 CO2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폐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빨리 분해가 안 되고 좀 시간이라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무를 심는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기능,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블루카본은 이 나무 잎사귀 뭐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요. 물이 대기동이나 산소하고 물속하고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섭지에서는 풀이 자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안 썩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2탄이고 또 시간이 되면 그게 유연탄이 되고 석탄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 뭐 이렇게 버리는 데서는 자기들의 탄소 많이 저장을 시킨다고 정부 보고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나오죠. 그리고 지구의 온도 상승은 흡수 온도 무력화 시킨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블루 카본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지금 덴노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작년 여름 8월 달에 국제신문 보도에 보면은 기상력의 90%가 시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할 때까지만 갯벌의 어떤 블루 카본의 역할이 이제 유효한 것이지 온도 올라가 버리면 다 쓸모없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섭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풍력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가금 받아가지고 그때 얘기하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도 우풍력에 가보시면 물을 이렇게 들다 보면 밑에서 거품이 또올또올 올라온다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메탄이고 CO2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현기성 분해를 해가지고 깨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풍력 같은 게 물이 풍기가 높고 이렇게 해야 땅 속에 있는 땅 속에서는 한 300만 년 이상이 걸쳐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땅속에 우포늪에 바닥에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분해돼가지고 탄소로 올라올 수 있는 양은 무궁무진합니다. 백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하면 그게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훼손시켜버리는 순간 그게 그냥 탄소의 핵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괜히 쓸데없이 이걸 뭘 키워가지고 대기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전에 이거 보존 잘 해가지고 지금 수백만 년 동안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대기에 오지 않도록 그 보존할 거다라는 그게 핵심이다. 우리 이런 연구 해보지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는 지금 노탈라고 야단 토스를 했는데 저는 벌써 2000년대 초에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연구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과정이 얼마나 메탄이 올라오는가 이런 거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라는 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물이 있으면은 더울 때는 물이 열을 흡수하고 추울 때는 열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포늪 주변에 있는 곳의 온도의 일변화 교차하고 거기서 물을 뜨개져 있는 것하고 차이를 이렇게 보니까 우포늪이 열의 어떤 스펀지 역할을 많이 하더라.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달성 섭지 위에 보면 이렇게 육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섭지로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섭지로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달서구라든가 달성군이라든가 대구시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걸 생태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지도 많이 올 테고 그 다음에 달서구에 이태원 그 달서구청장이 이 옆에다가 한 100m짜리 뭐 에코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뭐 자꾸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성서 소각장에다가 타워를 100m를 세우라. 그러면은 거기에 소각해도 연기가 높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적을 테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로 적을 테고 그러면 전국에서 그걸 보러 올 테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달서 습지 보건도 시키면서 거기서 망경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말은 안 듣더라고요. 이상